네, 안녕하십니까. 삼성회계부인 조동근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이지급명세서하고 지급명세서 차이가 뭘까요? 왜 간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을까요? 간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제 지급명세서라는 완전한 부분이 보완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간이지급명세서하고 지급명세서 그 구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이라는 말이 붙는 지급명세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하고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이 두 가지가 이제 간이라는 글자가 붙는데, 이 간이라는 글자가 붙는다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고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시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된다는 개념이겠죠. 제시가 된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제도가 왜 도입이 되느냐, 그 기본 원인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근로장려금 제도라든지 실업수당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겠죠. 왜 간이지급명세서가 미리 제시가 돼야 되냐 그러면 매달 급여가 파악이 돼야 그 근로자 당사자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줄 수도 있고 실업수당에 대한 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심지어 2021년 8월부터는 사업소득이라든지 다음 일용직에 대해서는 매달 지급명세서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이지급명세서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근로소득 및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 6월 달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7, 12월 달 내용까지는 다음 연도 1월 말 이렇게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뀌었죠. 근로소득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1, 6월분은 7월 31일까지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 3.3% 사업소득하고 일용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7월 말, 1월 말 두 번 제시했었는데 3.3% 사업소득은 다음 달 말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용 근로자일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지급명세서 한 번 제시했었는데 일용 근로자일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로 해서 다음 달 말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3.3%는 간인데 일용은 왜 지급이냐? 일용 근로자는 다음 달 말 제공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고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가 매달 제시가 되더라도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지급명세서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지급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지급명세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급명세서가 제시가 되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라든지 4대 보험 이용할 때 4대 보험 정산 자료로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근로소득이나 반기 7월 말과 1월 말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시되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시가 돼야 되고 매달 말일 제시가 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시하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날 지급명세서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간이가 붙는 이유가 다음 연도 3월 10일 날 지급명세서가 제공이 되니까 간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거고 퇴직소득 같은 경우 3월 10일 날 이제 지급명세서가 제시가 되는 거고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같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급명세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음 연도 3월 11일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연말정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급여대장은 회사에서 급여대장은 매달 제시가 되겠죠. 그 급여대장을 통해서 회사에다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받게 되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2월 10일 날 신고가 이루어지겠죠. 뒤에 가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보겠지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에서는 각자 개인에 대한 성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는
회사가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나지 않고 사람 숫자하고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지급명세서는 서로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급여 대장을 통해서 원천징수, 각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그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1년간 내가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다음에 이제 받게 된 급여, 상여금, 이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급여가 1월에 지급되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이루어지니까 회사에다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하게 되면 회사는 급여 대장을 근거로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했으니까 개별적인 내용이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나타나겠죠. 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라는 거는 이제 원천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소득 지급자, 이거는 이제 회사가 되겠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가 되니까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한 내용을 1월 10일 날 계속 신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사항, 이행상황 신고서 양식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 내용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람 수가 되어 있고 원천징수 금액이 되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 지급자가 7명, 뭐 기타 소득자가 몇 명,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고, 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뭐 퇴직소득, 비거주자 양도소득, 요 열거한 내용이 요 부분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일반적인 양식인 거고,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하는 내용인 급여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해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예, 근로소득은 주로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제 구분이 될 거고, 사업소득은 실제 여기 이제 내용도 나와 있지만은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기타소득도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일시적으로 4대 보험 부담하는 근로자가 아닌 외부에서 사람들을 사용할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혼란이 가중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급여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지자체에서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용역을 일부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일용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자체 쪽에서는 신고 자체를 기타소득으로 해달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3.4% 사업소득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되어버리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실업수당이라든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많이 이제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표현이 됩니다. 인적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은 3.3% 원천징수하지만은 이제 60% 비용 인정되는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뒤에 이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기타소득은 실질적으로 이제 급여도 해당이 되지 않고 이자 배당도 해당이 되지 않고 모든 종합소득세 내용 중에서 해당이 되지 않았을 때 기타소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300만 원 밑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기타소득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걸로 이제 종결돼 버리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인적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사례, 뭐 퀵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 안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냐 그러면,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60% 비용이 인정됩니다. 그럼 기타소득 금액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생이 되냐 그러면, 지급하는 총 금액, 회의비 12만 5천 원 지급한다든지, 뭐 회의비 5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강사료 뭐 2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기타소득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필요 경비는 기타 소득에 대한 60%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이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16만 5천 원이 지급이 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9만 9천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9만 9천 원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고 그 16만 5천 원에서 9만 9천 원 뺑 그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이기 때문에 그 세율을 구성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는 사람 숫자가 나오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각 개별 사람 이름이 나타나면서 내가 1년간이라든지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발급을 해 줄 거예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의 세금을 1년간 납부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타 소득에서 300만 원이면 분리과세가 되고 분리과세라고 표현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가 5월 달에 가서 종합소득세가 될 때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받았을 때는 그걸로 이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 밑으로의 기타소득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이 얼마가 돼야 되냐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역산해서 750만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300만 원이 되어서 그거는 이제 20% 세율 구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요 같은 경우에도 750만 원을 받더라도 세율 구간이 자기가 이제 20% 이상일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20% 밑에일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 합산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된 부분 중에서 돌려받을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6% 세율 구간이라고 그러면 원천징수가 20% 됐기 때문에 20%하고 6% 차이만큼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건 과세라고 표현한 거는 자기 세율 구간에 따라서 1년간 발생한 기타 소득을 분리하거나 안 그러면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거나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3.3%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3.3%라는 건 물론 이제 지방소득세 3%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세 3%에 대한 지방세 10%를 합치니까 3.3%가 되는 거고 아까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 20%라고 표현을 했죠. 세율 20%인데 이 20%가 60%를 뺀 20%이기 때문에 8%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에 20을 하니까 8%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8.8이 되는 게 지방세 8에 대한 10%인 지방세를 합치니까 8.8%가 되는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기타 소득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세무 신고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누락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12만 5천 원 정도의 기타 소득일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이 되어 가지고 실제 기타 소득 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은데 인적용역 건별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건별 5만 원이라는 게 역산을 해보게 되면 12만 5천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12만 5천 원의 기타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따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포함이 되지 않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걸 누락시키면 안 되는 거죠.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은 일시적 인적 용역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와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가 되느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제 마지막에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지급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금액도 들어가야 되고 지급한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야 되고 물론 세금에서는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천징수 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사람 수하고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을 받더라도 이분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더 소득이 발생될 수도 있고 1년간 누적이 될 경우에는 그 상황을 또 이제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지급 명세서도 제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지급 명세서하고 차이를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보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사람 개별적인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급 명세서에는 개별적인 주민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지급 명세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차이.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이제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회사 입장에서 본 거고 그 원천징수 영수증은 내가 연말정산이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1년간 회사에다 요청을 하는 거죠. 1년간 내가 원천징수 얼마가 됐는지 내한테 영수증을 끊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제목은 원천징수 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원천징수 확인서의 근거는 우리 여기에 이제 회사라고 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대장이라는 게 있겠죠. 급여대장이 있어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요 사람 숫자하고 금액만 들어가 있겠지만 회사에는 이 급여대장이라는 백데이터가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 수 몇 명,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급여대장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요 한 사람에 대해서 원천징수 확인서가 바로 이제 나타나겠죠.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도 12월이 지나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안 되더라도 급여대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확인서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있겠죠. 이걸 근거로 1년간 내 급여 상여는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그 소득공제된 내용이 얼마인지 요거는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아까는 이제 원천징수 확인서였는데 1년간 원천징수된 영수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일부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우리가 4대 보험 부담하게 되면 아까 소득공제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다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국세청 정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되고 있는 4대 보험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간이로 이렇게 이제 세금 계산된다는 거죠. 물론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시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납부된 금액에서 실제 계산된 세금 금액이 적게 되면 많이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원천징수 상황, 이행상황 신고서도 홈택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조회 발급하게 되면 원천세 신고하기도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하기도 있고 그 다음 내용에 보시게 되면 그 홈택스에서는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라는 내용이 18페이지에 거쳐서 나타나고 요 원천세 신고하는 안내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정기적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택스에 나와 있는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는 이런 방식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제시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 그러면 회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니까 거기서 파일을 생성시켜서 바로 이제 바로 국세청으로 이제 변환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공익법이나 비영리법인 쪽에서는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내용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요 매뉴얼을 보시고 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신고를 하시게 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